유한타증권의 유동환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혼란스러운 와중이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증시가 안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버티는 건지. 네. 우선 저는 이게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월 단위로 끊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네. 미국 증시가 오늘은 좀 제법 올라서 끝나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올해의 흐름 자체는 뭐 다 아시겠지만 1월 달 정말 힘들었고 네. 2월 달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3월 제법 반등을 많이 한 그런 시기가 됐죠. 예측대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뭐 다행스럽게도 1월 달 수익률이 많이 깨졌지만 2월 달 플러스 났고 3월 달도 좀 제법 플러스일 텐데 얼마나 플러스로 돌리느냐 하는 게 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화면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네, 미국 증시의 지금 사이클적인 차원에서 지금이 어디인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딜레마가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차라리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왔다 원래는 이제 12월 결산 나오면 숫자들이 워낙 좋을 거니까 네. 그때 한번 띄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뜨리고 그래서 원래는 1월 달 정도는 좋을 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빨리 당겨졌죠. 그래서 언제부터 조정이 들어왔느냐? 11월 말부터 들어오고 뭐 12월 달 안 좋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한두 달 정도 앞으로 당겨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2, 4분기부터는 좀 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벌써 네. 3월 달부터 돌리고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흐름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비슷한데 네. 언제가 될지는 자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S&P 500의 흐름 자체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120%의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달간 마이너스 14.6%로 빠졌었다가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해서 거의 하락폭의 74%나 반등을 했어요. 네. 이거는 또 예상보다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빨라요.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빠른 반등입니다.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겠죠. 네. 제가 그 전에 왔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기간.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보합인데 네. 그럼 지금 20% 빠졌다. 그럼 그 20% 돌리는 거 11월 달까지인데 지금 그거에 70%를 갖다가 네. 2주 만에 올려버리면 네. 이것도 좀 쉬어야 가는데 지금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네. 확실히 좀 세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네. 자꾸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는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건데 4월이나 5월 달에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11월 달까지 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라고 치더라 하더라도 너무 빠르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4월, 5월에 조정을 오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저한테. 그래서 저 도사가 아니라서 네.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장이 좀 세. 네, 느낌은 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게다가 이제 더 찜찜한 건 오늘 뉴스 보니까 빌 에크먼트가 쇼트를 이제 다 없앴다. 예, 그런 뉴스가 또 떴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아저씨는 좀 그런 단기 위주의 어떤 약간 분위기 메이커니까. 네. 예. 자, 이러면은 쉽게 또 조정이 안 올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제2의 젊은 그 저기 워런 버핏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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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그 144.5% 상승을 했다가
22.6% 하락을 했었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해서 거의 한 하락분의 60% 정도를 되돌렸다가 네. 지금 어제 한 1% 정도 또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 S&P를 보시면은 이 하락을 했던 기간은 좀 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좀 저는 솔직히 좀 놀라운 네.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나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땡기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실적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실적을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다 대놓고 제발 4월달 5월달 빠져주세요 하고 기다렸다가 사기에는 저희같이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드리면 1,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죠? 다음 달 한 20일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4, 5월 달에 실적이 나오는데 왜 다들 꺾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내금리차 역전이 한번 됐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으니까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가 됐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 네.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가격 증가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미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안 빠지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4월, 5월 달에 조정이 있기보다는 좀 약간 좀 숨고르기 정도로 생각하지 막 제발 빠져주세요. 뭐 4월 달에 어떤 뭐 큰 하락이 있을 테니까 5월 달에 큰 하락이 있을 테니까 그때를 딱 째려서 이제 거기서 딱 들어가자. 이거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래서 미국 투자는. 요즘에 저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주가가 S&P 기준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3%까지 올라왔거든요. 고점 대비로. 네. 그리고 4월 10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13일 날 JP 모건이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제 미국 은행들 3개 나오면 실적이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어닝 컨센서스를 보면 은행들 컨센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결국에 아마 NIM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혹시 모르는 대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많이 반등했으니까 어쨌든 이벤트가 있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매매하고 싶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전저점이 S&P가 4,170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런 흐름도 한 앞으로 2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게 투자자들한테 얘기할 말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일 어떻게 일어날 거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개념에서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책임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나라가 너무 단타 위주잖아요. 자꾸 그렇게 숏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숏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를 얘기하면 그럼 이제 그거 틀리면 또 뭐라고 얘기할 거고 서로 또 싸우고 뭐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건전한 그래도 네. 건전한 토론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것도 그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은. 네. 그게 건전한 토론인가요? 저는 아니, 솔직히 그냥 토론 말씀드려서. 건전은 빼더라도. 예. 네, 그래서 그냥 내피설이죠, 그냥. 네. 예, 예. 네.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맞췄으니까 막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보면 다들 예측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보시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 경기 침체, 네. 소비 특히 네, 내구재 소비 많이 뭐. 얘기하세요. 내구재. 그러니까 그 실적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서프라이즈가 업사이드에서 온다라는 거죠. 어디서? 매출 증가율에서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98년도에 장내금 금리차 역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도 도움이 됐었지만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실적은 안 받쳐줬는데, 그러니까 즉 영업이익은 안 받쳐줬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라, 정말 엄청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몰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자금이 없냐? 돈 많죠. 뭐 심지어는 채권에서도 돈 지금 빠져나왔는데 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거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고 좋은 거를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딱 1월 달에 정반대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시초가에 4% 오르다가 어제 좀 많이 빠져서 끝났잖아요. 가이던스도 좋고 다 좋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들어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왜 평가를 안 해줬느냐. 그게 결국은 또 얘기 나오는 뭐 미시간 소비 지수가 안 좋고 그건 이제 상품 소비가 안 좋은 거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됐고 네. 특히 뭐 TSMC의 체험에는 뭐 내구재가 안 좋아서 지금 그런 쪽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영향을 준 거다. 실적이 잘 나와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오늘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자, 반도체가 얼마나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90대 초중반 고점이었죠. 네. 그래서 어저께의 고점으로 따지면 거의 $80 후반. 마이너스 10%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브로드컴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정도면 한번 조정 받아야죠. 그 정도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뭐 대사락장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단기 조정을 걱정을 해서 아니 걱정이 아니라 그거를 뭐 노리는 건 그러니까 노리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게 같아요. 또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운용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반도체를 많이 들고 있어요. 예, 제 포트폴리오에 가장 공격적인 건 40% 넘게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제 그런 조정이 있으면 제가 이걸 던져야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오길 바라야죠.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무엇 때문에 질문하는지는 알겠으나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러니까 뭐 다른 다 개별적으로 어떤 시츄에이션이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의 궁금증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나빠졌나요?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미래가 지금 안 좋아졌나요?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 건가요? 아무것도 없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정이 오면은 그냥 삐딱하게 보지 말고 그냥 건전한 그걸, 조정이다. 네, 당연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돌리는 모델은 마이크론의 적정 가치는 지금보다 150% 올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네. 예,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뭐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수급 문제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또 수급의 이슈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걱정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주식을 못 샀나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죠. 네. 예,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질문 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믿자. 만약에 마이크론이 발표한 내용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부족한데 뭔가 이상한데 찝찝한데 그러면 걱정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고점까지 갔다가 어제 밀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큰 그림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을 하는 요때부터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 또 한 이틀 정도 일찍 왔죠. 3월 14일이 바닥이었어요. 네. 예. 항상 조금씩 빠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고점이 좀 빨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좀 제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래 가장 길게 봤었으면 한 2026년으로 봤을 텐데 네. 2024년 상반기로 땡겼으니까 2년이나 땡겼네요. 네. 그래서 좀 짧게 요번에 남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부터는 제 모든 감을 다 발동을 해서 도대체 언제부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까 하는 거에 초점이 엄청나게 많이 맞춰질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그래서 오늘 이미 2년 뒤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왔었을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너무 일찍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는 해도 되겠지 뭐 이런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2년 동안에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동안에 S&P 500과 나스닥 기준으로서 추가로 50%
많이 오르면 70% 정도까지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저희는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지금 한 20-30% 올랐다. 마이크론이 여기서 꺾이는 걸 걱정하지 않고 네. 여기서 한 50% 오르면 그때 조금 걱정할게요. 예,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나 상승할까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10년 국채금리 요거를 정확하게 2.5% 막 올라갈 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2.5%까지 올라오면 좀 쉬어야 된다. 예. 역대 최고의 자금이 아웃이 나왔고 빠져나온 돈이 나왔고 지금 채권쟁이들이라고 얘기하나요? 채권 운용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시기단 말이죠. 그게 무작정 계속 금리가 치솟아 가지고 깨지기보다는 네. 고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생각을 하고 미 연준의 가장 불리시하게 부르는 매파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네. 좀 뭔가 가닥을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라본 가닥은 어쨌든 요 고점 있잖아요. 이 3.2%. 네. 예. 요거를 뚫고 올라갈까 안 할까의 걱정이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고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던 게 그 올해 말까지 3% 이게 이제 가장 매파적인 거였잖아요. 그럼 3%까지 땡겼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차 특히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0이 되는 게 그럼 연말이 되는 거잖아요. 3%까지 올리면. 네. 그래서 대충 저는 이제 고점 채권 내가 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것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채권을 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2년 동안에는 하나도 안 실어놨거든요. 계속해서. 네. 지난 3년 동안에 첫 1년 정도는 실어놨다가 다 빼고 이제 전혀 0.5% 정도 내려갔었을 때 금리가 더 이상은 채권은 전 도저히 못 투자하겠다고 해서 안 실어놓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실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2.5가 아니고 네. 3 정도 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참 단기적으로는 금리 여기 딱 요 선을 그어 보면은 2.5%대 딱 오면은 한번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저 지금 딱 보면 2.3 뭐 몇 가지 좀 떨어져 있죠. 그러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싹 내려왔어요.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좀 몇 프로 기는 모습 보여주고 한 몇 개월 가다가 또 이제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또 이제 경기가 괜찮네 하면서 또 네. 땡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 구간이 뭐냐면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라 함은 여기다 대놓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를 걱정하고 있는데 채권에 자금이 막 들어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게다가 이제 양적 축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환매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유 자금들이 생기면 그 여유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겠느냐 했었을 때 금리가 한 2.5% 수준에서 밑으로 유지가 된다. 근데 대형주들 중에서 성장주들의 ROE가 안 깨지네. 네. 매출이 나왔는데 오 이렇게 좋아 하면 돈이 성장주로 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4월 달, 5월 달에 조정이 오는 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가는 또 꼬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요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제가 3% 얘기를 자꾸 하냐면 뭐 다른 사람들 중에서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뭐 2차 전쟁이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때와 비교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지금은 너무너무 틀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때 1940년대 후반 50년대에 이 부채 비율이 높았었을 때 미 연준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려요. 이게 또 상대적으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게다가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뭐 일본화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일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일본처럼 미국이 중국한테 패권을 넘겨주는 시기가 앞으로 30년 동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는데 올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지금 전 40년대 후반보다 더 높은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까지 더 올리면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노웨이 리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노리는 거는 GDP 성장률, 명목 성장률이 훨씬 높게 유지시키고 부채 늘어나는 거는 작게 유지를 시키면서 GDP 대비해서의 비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네. 예, 그런 시기인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더 어려워지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그게 제가 보는 게 3%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도 보시면 똑같은 기간 동안에 금리가 국채 금리가 보시면 3%를 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보면 이게 2%에서 2.75%에 거의 있었고 살짝 올랐다가 또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고 나서 이제 쭉 올리기 시작했고. 근데 요때 됐었을 때 아까 보시면 1955년이잖아요. 네. 부채 비율이 1955년이면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변할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최고의 높은 금리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3%다라고 치면 네. 그 3%를 집어넣고 물론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S&P든 나스닥이든 뭐 중소형주든 ROE가 꺾여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그냥 믿고 그 컨센서스가 유지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대신에 바꾸는 숫자는 지금의 금리가 아니라 3%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돌려보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2022년 말까지 그렇게 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잡더라도 12%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5,100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S&P가 고점이 얼마였죠? 4,800. 4,790인가 예, 예.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4,810 몇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되돌리는 게 11월까지면 추가로 좀 더 올라간다면 네. 뭐 5,000포인트까지 가겠죠.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왜냐하면 거기에 북발류가 애드가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잔존가치 모델을 돌리는 거니까 그랬더니 내년 연말까지는 6,000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2024년 말까지의 실적을 반영할지 아니면 그때 진짜 경기 침체가 오른 가능성이 있어서 ROE를 꺾이는 걸 집어넣고 계산해야 될지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33%와 56.9% 사이 정도에서 고점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물론 경기 침체가 빨리 들어와서 ROE가 꺾이는 모습이 빨리 나온다. 그러면 숫자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본부장님 저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한 의원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금리는 엄청 많이 움직였잖아요. 전망 자체가요. 네.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너무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찝찝하다고 얘기했던 네. 거 기억하시죠? 네네.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분명히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영업 마진율이 왜 4, 4분기는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는데 올해 연말 연 단위로는 좋아진다고. 11.9에서 어떻게 12.8이 가냐. 네. 1% 포인트나 올라가냐 이랬잖아요.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했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그거는 틀렸는데 네. 예, 영업 마진율이 올라가는 건 틀렸는데 재밌는 거는 실적 밑에 바텀 라인이 별로 안 깎이고 영업 마진율은 떨어지는 모습이 돼 버렸어요. 왜? 매출 증가율이 작년 연말에 전망했던 건 7%밖에 아니었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는 작년 연말 숫자로 보니까 8.5%예요. 예, 그래서 컨센서스가 지금 그러니까 탑 라인이 예측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오히려 그러니까 바텀 라인은 별로 많이 안 변하는데 마진이 꺾이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1,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바텀은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탑은 예상보다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걸 볼 거냐 투자자들이. 네. 제가 볼 때는 위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 마진율 전망치가 많이 꺾여 내려왔고요. 12.8%까지 아니고 지금 12.3%인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 전망치가 지금 8.6인가 8.7%까지 올라갔고요. 7%에서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1사분기 나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라고 생각해요. 올해. 네. 네, 작년이 1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11%, 12%,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집어넣으면, 네. 게다가 가격 전가까지 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익단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탑라인의 매출액은 예상보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점점 올릴 거고, 올릴 거고. 그다음에 이익률은 아무래도 원자재가 상승, 비용 코스트 푸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걸 안 좀 올릴 낮출 수 있다. 낮추거나 뭐 그냥 안 네. 올릴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이익값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라는 이렇게. 거. 그래서 네. ROE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이제 여기서 그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탑 라인이 예측보다 높게 나오는 거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채권의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걸 보려고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98년, 99년, 2000년의 닷컴 버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탑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바텀은 안 올라가. 결국 나중에는 탑도 꺾였어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네. 자연스럽게 마진은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오히려 떨어지면서 탑라인도 꺾이니까 네. 그때부터 대폭락이 나온 거죠. 그게 200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비슷한 레파토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막 거품을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시장의 흐름은 자꾸 찝찝하게 만들어요, 저를. 어떤 면이 제일 찜찜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금리 올라갔죠? 네. 매출이 좋게 나오니까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주가를 땡긴단 말이죠.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요 적정 가격 대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땡겨버리면 그게 다 거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세게 부러지는 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의 욕심이란 건 항상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지금 꺾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왜냐하면 더 길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생산성 지표라는 건데 그 생산성 지표를 보는데 우리가 보통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보는 거는 매출 단위로 봐요. 영업이익 단위로 안 봐요. 그래서 매출 나누기 뭐 레이버, 그러니까 그 고용 네. 그렇게 계산한단 말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 게 가장 큰 국가 미국이 매 분기 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4월 5일쯤 나올 거예요. 그 숫자가 확 올라가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영업이익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닷컴 버블 때처럼 네. 매출이 확 튀는 게 나올 거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숫자가 또 나오면 네. 시장은 튀어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4월 기다릴까 5월 기다릴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생산 숫자를 보자. 그리고 나서 밑단에 마진율이 떨어지는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잘 생각해 보자. 이게 얼마나 땡길지 아닐지 그리고 유동성의 과거의 예를 보고 어디까지 땡겨 봤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어쨌든 나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논리대로 보면 25%, 54%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오르면 89% 텐데 요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오를까는 여기까지. 네. 네.
네. 예. 오늘은 좀 산만하네요. 장비가 지금 네. 약간 네. 자, 불안해서 자, 수정했습니다. 채권 투자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레이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시면 그 뭐 비거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하죠. 정말 2022년부터 쭉 봤었을 때 정말 많은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네. 또 참 이거 진짜 놀라운 숫자죠, 이거. 그쵸. 왜냐면 다들 정말 이게 말이 돼? 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네. 아니 무슨 네거티브 채권이야. 아니 뭐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을 받아? 네. 그렇잖아요. 네. 이런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게 18조 달러나 됐었는데, 네. 그죠? 미국 GDP 수준이었어요. 정말 빠르게 줄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지난 2년 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채권만큼 거품이 없다. 이건 거품이죠, 이거는. 네. 이게 똑같은 거죠. 원유 가격이 선물이 마이너스 간 거랑 채권의 일드가 마이너스 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아무튼 그래서 아직까지는 돈이 채권에서는 자꾸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계속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채는 그래도 돈이 들어가고 있다. 네. 네트로는. 네. 근데 이제 채권보다는 당연히 주식 쪽 계속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게 94년도와 98년도랑 비교를 좀 많이 해요. 여기에 이제 약간 2007년, 2008년이 섞였어. 왜냐면 그때가 이제 원자재 가격 막 튀고 막 물가가 $150 가고 막 그랬던 거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가 왕창 섞였어요. 왜냐면 2000년도의 닷컴 버블 때는 성장주와 IT 위주의 버블. 그 다음에 왔던 게 2007, 8년은 산업재와 원자재 가격과 이거의 버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IT가 먼저 오고 서로 하면서 섞이면서 지금인데 그럼 그 사이즈의 거품이 더 클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이 거품을 유발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미국은 어쨌든 쓸 만큼 왕창 썼어요. 그러면 계속 몸살이기를 했던 국가가 어디냐? 글로벌리 G20 중에서 가장 몸살이기를 많이 했던 국가가 어디냐라고 뽑으면 당연히 독일과 중국이에요. 재정을 쓴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통화 푼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국가가 가장 거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겼는데 지금 딱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네. 왜냐하면 독일은 지금 갑자기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중국은 워낙 그 지난주에 왔었을 때 보여드렸던 그 메디컬 관련 그 의료 관련해서 의사나 간호사의 숫자가 워낙 작다 보니까 락다운을 해야 되는 경우고 락다운을 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대놓고 경기 부양책을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걸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발, 중국발의 거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을 보시면 지금 이게 이렇잖아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14.9% 마이너스 16.7%예요. 네. 재정적자 숫자가. 그러니까 GDP 130%까지 막 부채 비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네. 여기다 대놓고 뭐였죠? 그 인프라 빌 통과했었으면 네. 3조 달러 통과했었으면 이거 안 꺾여 내려왔겠죠. 네. 여기다가 금리까지 더 쳐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튼 바이든의 정책이 올바랐느냐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여기다 대놓고 이거를 더 쓰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지금 바뀌어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유로존이죠. 유로 보시면은 지금 100%가 안 돼요. GDP의 부채 네. 비율이.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전쟁이 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 어디 방산과 에너지 쪽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독일이 가만히 있을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경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해서 기대치가 네. 지금 폭락했잖아요. 예. 특히 지금 워낙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쪽에서. 그러니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려고 할 테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부양책들이 들어오겠죠. 독일 정부를 보시면 부채 비율 70%밖에 안 돼요. 네. 한참 옛날 2000년도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 드디어 이제 돈을 좀 쓸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독일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적자가 마이너스 7.2니까 더 늘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69%예요. 예. G2인데도 69%밖에 안 된다는 것은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락다운이 일어나면서의 어떤 문제점을 뭔가 설비 투자, 특히 IT,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인 미래에 자기네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전기차 네. 이런 쪽에 왕창 투자가 들어갈 거다. 집중으로. 네. 그러면서 GDP를 키워줄 거다라는 거고요. 특히 대학생들 이쪽으로 잡을 만들게 하겠죠. 네. 예, 부동산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독일발, 중국발 어떤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이제 98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 비슷하겠죠. 네. 중국 재정 적자는 정말 뭐 마이너스 3.7밖에 안 됐으니까 네.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올 거를 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러면 과거의 예를 보고 네. 과거만큼의 거품이 온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네. 요것도 계산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M2로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M2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1% 정도의 성장률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한 5%대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거의 M2 때를 계산해 보니까 2000년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 고점, 그 다음에 2008년 3월 달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 네. 고점, 네. 요때의 시가총액 나누기 M2로 계산했었을 때, M2 나누기 시총으로 계산했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냐고 계산했더니 지금보다 34% 정도.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6,000포인트. 네. 그 다음에 나스닥 개념으로 18,450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저희가 이제 S&P와 그 나스닥을 두 개를 다 더하면 이게 네. 더블 카운팅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따로따로 떼서 따로따로 봐봤거든요. 네. 따로따로 떼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스닥은 50%. 2만 포인트 넘게. 그 다음에 S&P 500으로 계산하면 58,070, 80 요 정도. 그래서 결국 30에서 50%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전체 시가총액 전체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S&P 뭐 상관없이. 네. 그럼 근데 그건 지수로 계산할 수는 없고 그냥 시가총액 개념으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해서 그냥 두 개를 똑같이 그냥 해서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닷컴 버블 시기와 똑같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만 나스닥은 27,000이 나오고요. 네. S&P는 8,600이 나옵니다. 말이 되는 게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초까지 딱 6개월 만에 나스닥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런 그래서- 버블이 오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대폭락장이 시작될 거야.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와. 와요. 당연히 와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근데 그 전에 얼마나 땡기고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네. 거기 때문에 물론 안 땡긴다. 그러면 좋죠. 경기 침체가 아주 천천히 오겠죠. 네. 예.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비관적으로 볼 타이밍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를 계속 체크업을 하자.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아직까지도 20분이나 남았으니까 아직 우선 내용이 많으십니다. 네. 네. 그 국가별 업종별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걸 좀 잠깐 볼게요.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선진국
이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S&P 500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네. 금리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도 미국으로 따지면은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98년부터 2000년도에 올랐던 폭이 나스닥을 계산하면 나스닥이 거의 270% 올랐단 말이죠. 네. 270% 올랐어요. S&P가 그 똑같은 기간 동안 70% 올랐어요. 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계산 못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S&P 500과 나스닥의 그 차이가 시가총액으로 차이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지금 S&P 500에도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차이가 막 4배 이렇게 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나봐야 1.5배? 뭐 요 정도로 생각해요. 요즘에 올라가는 폭도 그렇잖아요. 네. 그쵸. 지금 보면 S&P 500이 바닥 대비해서 13% 올랐는데 나스닥은 바닥 대비해서 몇 프로였죠? 한 16% 오르고 이렇게 보면 많이 보면 1.5배 정도. 네. 그래서 선진국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똑같은 기간에 물론 많이 빠졌었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그때 강대국 뭐 흔히 말 타이거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 신흥국 중에서 IT의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만, 뭐 요런 국가들이었죠. 홍콩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가 그 똑같은 기간에 그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네. 나스닥과 똑같은 상승률. 코스닥은 거기에 2배.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저는 요번 타이밍에서 신흥국도 같이 오를 거다. 네. 왜냐하면 신흥국이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왜? 러시아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벤츄얼리 많이 올라가려면 전쟁이 끝나야죠. 그러면 많이 빠졌던 게 더 많이 되돌리겠죠. 회귀 현상이.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초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약세로 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러면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딱 숫자로 나와요. 더 높게 나와요. 보시면 21.3%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되돌림이 있다면 대만, 중국, 베트남, 한국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별로의 비중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선진국 70, 신흥국 30입니다. 네. 근데 요게 꼭 뭐 선진국 더 많이 들고 가시네 이렇게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데 이거는 많이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면 포트폴리오 운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은 80%예요. 네. 그리고 신흥국이 20%밖에 안 됩니다. 시총으로 가면. 네. 근데 30% 들고 가는 건 50%나 오버웨이트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들고 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70으로 들고 갈 때 미국을 60에서 65%, 그다음에 독일. 예, 독일을 좋게 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신흥국은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이렇게 시총 단위로 이렇게 들고 가면 굉장히 많이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중국은 지금 시가총액이 글로벌로 따지면 12%거든요. 그러면 20% 들고 가면 뭐 거의 2배 들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2%. 2%니까 5% 들고 가면 2배 넘죠. 네. 예, 대만도 2%가 안 돼요. 1.8인가 그렇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5에서 10% 더 가져가는 건 2배 들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참 한국이 참 못 움직여요. 본부장님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갑자기 궁금한데 이거를 혹시 한국이 전 세계 글로벌 포트폴리오 시가총액 비중에서 제일 높았던 때는 언제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지금 2008년 2%, 터지기 전에 네. 우리나라가 2008년? 네. 4.5년 동안 길게 오른 적이 딱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본 역사로는. 네. 제가 93년부터 시장을 봤지만 2000년대 중반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8년 꺾이기 전까지가 그때가 네. 아마 3% 좀 넘게 올라갔었을 거예요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엄청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네. 1.8인가 지금 우리가 그럴걸요 아마. 이익 레벨은 그래도 꽤 많이 그 글로벌에서의 이익 비중도 그만큼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건데 네. 안 그래도 그래서 미국이 막 2%씩 막 오르는데 우리가 빠졌던 날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저희 이제 세일즈 트레이더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는
해외 기관들이랑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분도 돈 버는 거 많이 도와줬지만 저는 요즘엔 맨날 리테일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후배는 어쨌든 자기의 고객이 다 외국계 뭐 헤지펀드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랬더니 이번에 일본이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 우리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런 거죠. 일본이 지금 엔화가 약세가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동차 끝났다. 뭐 이런 식이야. 네. 그러니까 뭐 모든 핑계를 자꾸 비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외국인들이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 시장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울분을 토할 일들이 좀 많아서 그냥 저는 상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과거 대비해서 지금 미국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온 거죠? 비중이요. 그럼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 네. 80년대 후반이 글로벌 비중으로 미국이 15% 20%밖에 안 됐어요. 지금 55%요. 네. 근데 여전히 미국이 사실 선진국에서 선진국을 오버웨이트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유럽은 없죠. 작으니까 결국 미국 오버웨이트인데 그렇죠. 여전히 미국이 좀 더 강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큰 꼭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죠. 어쨌든 그 흐름의 변화가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무작정 독일과 중국을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요번에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참 잘하긴 했죠. 네. 그래서 근데 잘하긴 미국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테슬라가 잘한 것 같아요. 예,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가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후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학교 후배시군요. 예. 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전 세계 가장 큰 돈을 거머쥔 사람이지만 어떻게 워킹 레벨이 워커홀릭 레벨이 똑같을 수가 있어. 그죠?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거죠. 미국이 왜 빅3 자동차 회사가 다 망해야지다시피 했어요. 생산성이 안 올라갔고 그냥 게을러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그래서 미국은 자동차 산업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완전히 다 돌려버렸어. 그래서 네. 중국도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중국은 그나마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니오나 뭐 BYD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참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캐시우드가 네. 테슬라의 러버잖아요. 예, 저도 그쵸. 뭐 거의 그런 수준이지만 요즘에 10% 한도가 있으니까 갑자기 주가가 제일 많이 튀어니까 네. 30% 올랐으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니오랑 BYD를 샀대요. 네. 네. 중국 전기차. 그래서 말이 되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지난 20년까지 모르겠지만 15년 정도는 전기차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단 말이죠. 자동차 산업을 시작할 때부터.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다 뺏어갔어. 네. 그래서 그때도 어쨌든 지난 10몇 년 동안 노력을 했고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로터스 브랜드 그 기리 자동차가 그 SUV를 론칭을 했던 것 같던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기아차가 로터스 인수했었잖아요. 망했지만 그 브랜드 이미지를.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서 3년을 살았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없다. 워낙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뭐 우리나라가 돈 엄청나게 갖다 바치는 거의 수준에서 막 저기다가 생산 설비 왕창 늘리고 막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의 입장에서 중국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중국을 아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을 지금 쌓아가고 있냐면 미국이 걱정을 해야 될 정도라는 거죠. 미국이 온갖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경쟁에 떨어뜨리려고. 그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 예. 그냥 싫다 그래서 뭐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자동차, 전기차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쫓아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산업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CATL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사실
경쟁력을 우리가 있다고 2년 전에 생각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작년 한 해였나? 그때 보면 CATL의 마켓이 확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럼 그 정도라면 이미 경쟁 상대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는 테슬라를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테슬라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사이드로 흘렀습니다만.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아직까지 성장 업종들은 태양광,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5G, 로봇, ESG, 원자력, 인터넷, 중소형 성장주 이렇게 봤는데요. 네. 솔직히 여기에서 봤을 때 중국이 안 따라잡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양광 우리나라 이제 거의 따라잡힌 걸 넘어섰어요. 중국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도체는 당연히 못 따라잡고 있고 그건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거고 이것까지 놓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예, 그건 절대 안 될 거고 근데 전기차 뭐 사실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똑같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바이오헬스케어는 좀 아직까지 멀었지만 5G 솔직히 말씀드리면 5G는 이미 화웨이가 네. 미국이 공격을 안 했으면 우리가 5G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냐 했었을 때 그걸 당당하게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기억하시나요? 5G에 그 몇 대가 필요하면 그걸 다 커버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약했다라는 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뒤쳐졌다고 생각하고요. 로봇 AI 저쪽은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요. 심지어 우리 데이터베이스 쿠팡 데이터베이스 저쪽에 줬다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엄청나게 쌓아가고 있어요. 네. ESG 이게 제일 뒤쳐졌었겠지만 지금 어쨌든 뭐 노력은 하겠죠. 요걸 잘 살려야 되겠고 원자력 아무튼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원자력은 이렇게 됐는데 네. 저쪽은 뭐 계속 원자력 발전소 짓고 있었고 인터넷 뭐 알리바바 뭐 등등 중소형 성장주 아무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중국 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국 그러니까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적이 많지만 뭐 갑자기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중국에 살 때 네. 지금 어쨌든 냉정하게 판단하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중국이 싫고 미국이 좋기 때문에 미국 쪽에만 다 투자를 해. 이 전략이 아니라 미국에 이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걸 투자하는 거고 중국에 이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걸 투자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이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걸 투자를 하는 거다. 그게 결국 자본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장주 70, 가치주 30%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30%, 신재생 에너지 20%, 전기차 10%, 바이오헬스케어 10%, 석유 원자재 10%, 산업재 5%, 소비재 10%, 금융주 10%. 네. 요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면 상당히 요번 그 상승장에서 제대로 좀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수익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석유 원자재 쪽에 대한 투자는 일어날 건데 옛날같이 화려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20%면 석유 에너지는 5%. 네. 그래서 8대2 이 정도의 전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네. 2년 뒤에 뭔가 어떤 이유였던 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장도 아주 긴 사이클 중에서 한 2년짜리 그 베어 마켓이 온단 말이죠. 그 2년짜리 베어 마켓이 올 때 보통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의 하락률은 작아야 35%예요. 작아야 35%입니다. 많이 오면은 뭐 60%까지도 와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일어나고 70%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보는 데 있어서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 그냥 레버리지 헤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롱숏 전략을 쓰는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빌려요. 네. 그래서 그걸 팔면 현금이 생기죠. 네.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었으니까 그 현금은 100 들고 있으면 주식을 들고 있으면 100을 팔아서 빌려서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100을 얹어요. 숏으로. 그러면 전체 투자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200%죠. 그렇죠. 그렇지만 롱 100%, 숏 100%. 왜냐하면 숏을 때렸으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롱숏 펀드입니다. 근데 그걸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요즘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버스, 인덱스, 레버리지나 인덱스가 있으니까. 네,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금액이 내가 100이 있다. 투자 금액이. 그러면 50을 팔아요. 그럼 그 50만큼 인버스를 사요. 네. 그러면 헤징이 됐죠. 그렇죠. 근데 투자 금액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헤징이 됐으니까 수익률은 4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찝찝하다. 싫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25%만 팔아요. 그리고 그 25%를 가지고 인버스 3배짜리를 사시면 돼요. 왜냐면 그러면 75%로 줄잖아요. 네. 롱 포지션이. 네. 25% 3배면 75% 숏이죠. 그러면 마켓 헤징이 된다는 거죠. 그 전략을 2년 동안 쓰시는 거는 괜찮다. 네. 근데 그 타이밍은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 한 6개월 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겠죠.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 차. 이게 지금 거의 0% 내려왔으니까 이게 0% 내려가고 나면 한 19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한 1년 뒤에는 이제 시작하자. 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에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최근에 좀 내려왔어요. 1.75 정도 됩니다. 0% 가고 나면 요거는 16개월. 네. 그러니까 요게 0 가고 나서 한 8개월 뒤부터 숏 포지션을 빌드를 하는 건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 좀 오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남은 상승이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큰 거품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걸 던져서 숏을 걸고 하는 게 롱 온리 펀드들의 입장에서는 4K를 갖고 있는 그 흔히 말하는 롱 온리 펀드들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도 거품은 세게 들고 올 거고 만약에 온다면 그리고 더 오래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하게 막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막 거기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포지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지표가 장단기 금리 차뿐만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 차에서 그 왜 다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 증가율은 세인트루이스 페드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매주마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쭉쭉쭉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고, 그 다음에 예대율을 보시면은 지금 예.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네. 대출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연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없구나. 여기 있네요. 요것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30년 주택 대출 고정금리 추이인데요.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 수준 왔었을 때, 6.7% 왔었을 때, 네. 요때의 가계부채 비율이 100%입니다. 네. 요때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8.5, 6.7이잖아요. 지금이 8%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100%일 때 요게 터졌으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 숫자도 계속 지켜보셔야죠. 요게 6.7%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자. 네. 근데 가기 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모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쇼크를 해야 되냐, 대사 하락장 시작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제가 보고 있는 인디케이터들 하나씩 하면서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2년 안에 올 확률이 확 높아졌다까지는 네.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진정성 어린 투자자들을 위한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이게 단기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대체로 댓글창에서도 보면 본부장님 팬들이 와서 응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주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리고 네,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당분간은 좋은 일들을 기대하지만 또 리스크 요인이 오고 있기는 하다. 이런 네. 말씀도 오늘 해주셨으니까요. 네.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또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